팰리세이드 산불로 내려졌던 대피령 모두 해제됐습니다. 3주 만에 귀가한 주민들은 다 타버린 집터를 보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과 관련해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고소하는 변호사들은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발화 가능성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국경에서 180파운드에 달하는 마약을 운반하려던 2대의 차량을 적발했고 운전자는 체포됐습니다. 샌디에고 데나포인트에서는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하려던 남미계 9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몇 명은 이미 입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간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에서는 한 교사가 이민세관 단속국을 직접 교실로 불러들여 학교 급습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입찰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틱톡의 잠재적인 인수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론됐습니다.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딥시크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딥시크 충격에 미 증시 역사상 하루 최대 손실액 5,90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서신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 한파와 폭설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다른 교통수단 이용도 순탄치 않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늦췄고 하늘길도 뱃길도 막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서 불이 났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176명이 비상 탈출에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지난해 총 수익 규모가 역대 최대 121억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샬롯을 112대 107로 꺾었습니다. 반면 LA 클리퍼스는 피닉스에게 109대 111로 패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31.4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팰리세이드 산불이 발생한 지 지금 20일, 3주가 지났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이 어제 정오를 기해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 집터, 사업체 이런 데를 방문한 이 많은 주민들 망연자실하게 가만히 인도에 서 있는 모습 짠했습니다. 산불 관련 소식 정윤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에 내려졌던 주민 대피 명령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률을 높임에 따라 27일 일부 지역에 유지돼 왔던 대피 명령이 전부 해제됐습니다. LA 시정부는 팰리세이드 파이어로 인한 대피 명령은 이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는 조처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경찰의 에스코트가 필요하지 않지만 주민들은 1150블락 산타모니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 위치한 라우트 3 비치 SS에서 출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야간 통행 금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팰리세이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귀가가 허가되지 않았던 탓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그동안 시정부에 조속히 귀가를 허가해달라고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튼 산불에 책임을 물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한 로펌이 이튼 산불이 발생한 지난 7일 밤 이튼 산불의 원인이 된 전기방전과 불꽃을 보여주는 새로운 동영상이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파사디나에 위치한 알코 주유소의 감시 카메라 영상으로 로펌은 산타아나 강풍으로 산불이 난 지역에서 전기 방전이 발생해 산불이 났다고 주장합니다. 알코 주유소 영상에는 강력한 돌풍에 나뭇가지와 신호등 표지판이 날아가는 모습과 함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보이고 몇 분 후 멀리서 주황색 불꽃이 나타납니다. 캘파이어에 따르면 이튼파이어는 지난 7일 저녁 알타네라 드라이브와 미드윅 드라이브 근처에서 시작됐으며 화재 원인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측은 전문가들이 동영상을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논평하거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회사 측의 장비가 산불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법원 심리에서 이튼파이어 산불 피해자 측을 대변하는 로펌은 판사에게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에서 물리적인 증거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산불 진화 현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대피령이 모두 해제됐다는 것은 진화가 거의 완료됐다는 얘기인데요. 팰리세이즈 산불은 23,448에이커를 전소시켰고 현재 진화율 95% 보이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은 14,021에이커를 전소시켰고 99%의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휴즈 산불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이 휴즈 산불은 1,425에이크를 전소시켰고 98%의 진화율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보도2 파이어, 보도2 산불은 6,625에이크를 전소시켰고요. 74%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4개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발생한 산불의 70%대 진화율을 제외하고는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3개의 산불은 현재 거의 다 진화가 된 상태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7일 LA 카운티 화재 피해자들의 임시 주거지 확보와 재건을 돕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재민들의 호텔 이용과 이 단기 임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산불 피해자들은 장기간 호텔, 모텔, 기타 단기 임대시설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새 규정은 오는 3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LA 시민들 상당수가 캐런 베스 시장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올슨이 실시하고 메디스 맥케니 후원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54%가 캐런 베스 시장의 산불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37%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베스 시장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는 해석입니다. 또 2026년 시장 선거가 오늘 실시된다면 베스 시장과 리카르소 간의 가상 대결에서도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6%가 베스 시장에게 투표가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43%는 리카르소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월 중순에 실시됐고 폴리티커가 입수한 이 결과는 베스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산불과 같은 자연대해 대응은 시장의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데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외고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27일 LA 한인회에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원로 동문인 홍성혜 고문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외대 동문회의 커뮤니티 봉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성사됐습니다. 한편 이 홍성혜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성금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성금 등 LA 한인회가 진행하는 모금 행사 때마다 거액을 기부하면서 이웃 돕기에 앞장서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자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한인들은 LA 한인회에 체크를 보내거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미주 복음방송이 산불 피해자와 난민, 취약계층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온, 희망원 자선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남가주 6개 한인교회에서 진행되는 콘서트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복음방송은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LA 산불 피해자 및 난민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원 티켓은 $20로 미주 복음방송 웹사이트와 전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곳 LA에서도 추방작전이 진행되자 한인사회도 이민 단속의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중남미 출신의 종업원 등의 인력을 의존하고 있는 요식업계와 세차장 등에서 일부 종업원들이 연락 없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서류 미비 신분의 한인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형 아시안 권리보호 비영리 단체로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남가주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측은 지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부터 이민 단속과 또 이민법 관련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는 주거법, 가정법 같은 다른 분야를 제치고 이민 문제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상황으로 이 가운데는 한인들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이민법과 이민 단속에 대한 문의를 전담하는 24시간의 핫라인을 개설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체들 사이에서도 이민 단속과 관련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요식업계는 식당들에는 주방보조, 디시워셔 같은 분야에서 중남미 인력들이 많은 가운데 어느 한 업체에서 단속 대상이 될 경우 이 소문은 퍼져 직원들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의류봉제 업체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미칠 영향에 촉국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팬데믹 이후 중남미 출신 종업원들 상당수가 귀국해서 인력은 이미 많이 줄어든 상황에 이번 단속에 미칠 여파가 우려된다며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교사가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직접 불러서 학교 급습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유 사연일까요?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 폴트워스 교육구에서 일하는 보조교사가 자기가 가리키는 클래스에 학생 대다수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면서 불체자 학생들을 단속해달라고 연방이민 세관국 요원들을 학교로 불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불체자 체포 현황을 알리는 아이스의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 이 교사가 답글을 달고 텍사스 폴트워스의 노스사이드 고등학교에 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교 10학년과 11학년에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폰 번역기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교사는 아이스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전했습니다. 포트워스 공립학교 학생의 3분의 2가 히스패닉 학생이며 학생들 3명 중 1명꼴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폴트워스 교육위원회 측은 아이스가 이 교육구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 교사의 이 같은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이 교사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교사에게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폴트워스 교육구의 교사가 반이민 정서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는 폴트워스의 카터 리버사이드 고교 영어 교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려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학교에서 멕시코 출신 불법 학생들을 추방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교사는 폴트워스 교육구에는 멕시코 출신 불법 학생들이 가득하고 카터 리버사이드 고교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점령당했다며 교육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고 트윗한 바 있습니다. 이 교사는 처음에는 유급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육구로부터 해고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픈뱅크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 $500만, 주당 순이익 33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은 $19억 6천만, 예금은 $20억 3천만 를 기록했고 순이익과 대출 예금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픈뱅크의 민킴 행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고객 예금 증대와 또 예금 비용 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례 없는 LA 일원의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은행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뱅크의 지주회사인 OP뱅컵은 이사회가 보통주 한 주당 12센트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월가 전망치에는 부합했습니다. 뱅크 오브의 지주사 호프뱅크업은 지난 4분기 2,434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 2024년 3분기에 2,416만 달러에 비해서는 0.7%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 동기인 2023년 4분기 2,648만 달러와 비교하면 8.1%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측은 올해 실적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케빈 킴 행장은 그동안 지속해온 대차 대조표 관리가 성과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부터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가 개선됨에 따라 실적 개선과 성장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킴 행장은 올해 인수가 완료되는 하와이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실적도 올해 내에 양사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27일인 어제부터 미국과 캐나다 매장에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매장 내 주문에 대해 제공됐던 무료 리필 서비스가 기존 멤버십 프로그램 회원 전용에서 이제 모든 결제 고객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리필은 매장 내 머그잔이나 또 고객이 가져온 개인 컵에 제공되고 뜨거운 커피와 차, 아이스 커피와 차 주문에 적용됩니다. 콜드 브루와 콜드 블루, 또 아이스티 레모네이드, 플레이버 아이스티, 스타벅스 리프레셔는 무료 리필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스타벅스는 또한 크리머와 우유, 각종 감미료가 구비된 컨디먼트 바도 다시 도입합니다. (1월 28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죠.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오늘 종일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고 해가 지면서는 점차 구름이 늘어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역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이 같은 날씨 패턴은 주말까지 반복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0도, 44도, 벨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65도, 40도, 해안 지역은 59도, 48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맞는 한국 오늘도 전국 곳곳에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세 혜택을 받을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 연설에서 외국 생산자는 이 나라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 반도체, 철강을 꼽은 뒤 내가 대규모 철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미국에는 철강 공장이 단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세탁기, 건조기 등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에 있는 회사들은 모두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하이오에서 공장을 폐쇄하려 했다며 한국이 세탁기 등을 덤핑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75%, 100%까지 올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일기였던 2018년 1월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한국의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을 성공 사례로 꼭 집어 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오하이오 주민들은 지금 번창하고 있다며 내가 없었다면 공장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군사용으로 필요한 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기 위해 히토류 광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강력 추진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비협조했던 컬럼비아에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점을 언급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높은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제재도 따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틱톡 매각 방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고 중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 자의 군입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27일자로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7년도에 성전환 자의 군 복무를 금지했지만 다음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2021년 이것을 철회해서 복무를 가능하게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1년 행정명령을 폐지했고 이번에 서명하는 행정명령에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을 칭하는 대명사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준비 태세 문제 때문에 성전환자의 입대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게 됩니다. 군 내에 성소수자를 연구해온 단체 팜센터에 따르면 미군 내의 성전환자가 2018년도 14,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군에서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차별적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 DEI는 그동안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과 계층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 DEI를 백인과 남성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이 군을 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던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군의 모든 DEI 관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 당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군에서 퇴출당한 장병의 복귀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계획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이 국경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할 것이라며 남부 국경에 추가 병력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국방부 청사로 첫 출근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의 편제 관련법을 언급해 방향을 바꾸고 있고 이것은 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국경에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서의 미국 영토 보전 방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경 단속 및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 불법 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 취임 전이었던 지난 22일 국방부는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을 배치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더해 추가로 미군 병력이 배치될지 주한 미군 등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배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일주일 동안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27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승리가 계속 쌓여간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주일간의 성과 보도자료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었고 지난 4년간의 재앙을 뒤로하고 강력하고 신속함에 방점이 찍힌 행동으로 방향을 바로잡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 일주일 만에 3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1조 달러가 넘는 투자를 확보했으며 불법 국경횡단 건수가 급감한 것을 감독하고 강간범과 범죄 조직원, 테러 용의자인 불법 이민 범죄자를 추방하며 정부의 상식을 회복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단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동안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해냈다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던 법무부 검사들을 해고했다고 뉴욕타임즈와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맥켄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선 패배 뒤집기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맥케니 대행은 해고 통보서 안에서 정보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상급 당국자들이 하급자에 두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신이 트럼프 대통령 기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난 법무부 지도부가 당신이 대통령의 의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협력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해고를 통보한 검사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12명이 넘을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자사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 맵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 즉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날 자사의 뉴스를 알리는 X 계정에 구글 맵 내의 지명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며 우리는 정부 공식 자료에 업데이트될 때 지명 변경을 적용하는 오랜 관행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명 정보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 즉시 미국 내 구글 맵에 미국만과 맥킨리산을 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또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를 맥킨리 산으로 각각 변경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개발국에 대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 HIV 치료제 지원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병원 등에 이미 배급된 물량을 포함해 미국의 원조로 구입한 HIV 치료제 공급을 중단하라고 일선 단체들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단된 사업에는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의 긴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HIV 및 에이즈 예방과 감염자 치료 등을 지원하는 미국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년 시작해 22년간 지속됐던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개발국의 병원과 일선 단체 등에 대한 자금 송금도 차단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거절당하고 병원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HIV 감염자가 갑작스러운 치료 중단에 직면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의 관리자급 당국자 약 60명에게 유급 휴직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나란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를 하고 양국 간의 공정한 무역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가진 생산적인 통화에서 미국과 인도의 협력 확대를 비롯해 심화, 인도, 태평양, 중동, 유럽의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인도가 미국산 보안 장비의 조달을 늘리고 공정한 양자무역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양국 정상이 모디 총리의 백악관 방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 우정과 전략적 관계의 강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올해 말 인도에서 처음으로 쿼드, 즉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양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인도태평양 쿼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성명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기술과 무역, 투자, 에너지, 국방에 대해 논의했고 조만간 상호 편안식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 모디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다음 달에 백악관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 IT 업계가 발칵 뒤집혀졌었죠.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일부 기업이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했다며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업계에 충격을 준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야 미국의 선두자 오픈AI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어제 X의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해 특히 제작 비용을 고려한다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 아주 고무적이라면서도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딥시크를 경쟁자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올트먼 CEO가 확실하게 인정한 대목은 가성비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딥시크에 대한 미국 AI 업계 일각의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옛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스푸트니크 충격 이런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지금 어제 발표한 중국의 딥시크 스푸트니크 충격과 맞먹는다. 그런 충격을 미국에 줬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비용 고성능으로 요약되는 딥시크의 특징과 세계 인공지능 산업에 미칠 파장 KBS가 짚어봅니다. 올해 세계 경제를 전망한 IMF 영문 보고서 챗GPT와 딥시크에게 한국어 번역과 요약을 요청하자 챗GPT는 2초, 딥시크는 3초 만에 문서를 읽고 답변을 시작합니다.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었는데 딥시크가 더 주목받는 이유, 가성비입니다. 딥시크 측이 밝힌 보편 모델 V3의 훈련 비용은 우리 돈 80억 원, 메타의 라마3가 투자한 비용의 10%에 불과합니다. They were able to really do this on what some people would call a shoestring budget. 미국의 고성능 GPU 수출 통제로 사용된 칩도 다릅니다. 미국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H100을 사용하는 반면 딥시크는 비교적 저성능인 H800 칩 2,000여 개로 단 2개월 만에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 기술 보고서의 성능 시험 결과 언어 부문 정확도에서 딥시크는 챗 GPT 등과 같은 80%대로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수학 부문 정확도는 90%대로 미국의 AI 모델들의 70%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를 두고 냉전 시대 옛 소련과 미국의 우주 개발 경쟁에 빗대 AI의 스푸트니크와 같은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딥시크 성능과 비용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 인건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서 새로 출시된 딥시크의 R1 모델은 오픈AI O1보다 일부 기능이 앞선 걸로 알려졌는데 오픈소스로 개발자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중국 관련 질문 등에 대해선 한계도 지적됩니다. 글로벌 AI 판도를 바꿀 충격이라는 평가 속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측을 통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건데 법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입니다.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을 만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국회 독재의 위기사항을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유혈 사태도 인명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단 한 명도 체포하거나 끌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또 계엄 상태에서의 행정사법 운영에 대한 정치 프로그램 준비도 없었다는 말도 했는데 헌법재판에서도 주목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놓고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준비해간 서면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변호인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기소로부터 2, 3주 안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은 다음 달 중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인데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 주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가 깊은 만큼 면회가 허용된다면 찾아가 만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지도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며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연휴 기간에는 변호사 접견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견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저해왔던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 모두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싶어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서 기운을 복돋아 드리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고 경제를 절단냈으면서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라니 정말 소름이 끼친다라면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수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동정심을 기대했다면 꿈 깨라며 국민의 뇌리에는 온갖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모습만 선명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힘겹지만 새로운 세상을 목도할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자 지금은 피고인 이 대표에 대한 강력한 법의 심판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당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위중교사 2심 재판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김대식 원내수석 대표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겉으로는 화려하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갈등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면서 과연 국민이 법적 논란과 도덕적 결함에 휩싸인 지도자의 말뿐인 약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추상적이고 장황한 수사가 아닌 실질적 민생 대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다라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문 대행이 2010년 9월 부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깨달음을 몰랐을까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 보나마나다라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 인권법이 놓고 있다라고 이 박수민 원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391편 여객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최초 신고를 받은 시각은 어젯밤 10시 26분쯤입니다. 불은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시작돼 동체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밤 11시 30분 완진되었습니다.
불이 난 여객기는 밤 10시 55분 홍콩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고 이륙을 준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이 나자 승객을 대피하기 위한 슬라이더 장비가 펼쳐졌고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다만 대피 과정에서 2명이 찰거상을 입고 1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긴급한 환자는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사고 수습본부를 운영하고 화재 사고 수습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6분쯤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391편 여객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시작돼 동체로 확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6명 등 모두 176명이 타고 있었고 불이 나자 슬라이더 장비를 통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찰거상 등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해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을 맞아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 협의회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의 설 명전을 위로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은 무안국제공항에서 합동으로 설 차례를 지낼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곧 제정될 특별법을 기반으로 유가족 뜻을 최우선으로 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도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자분들을 기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8일 폭설에 한파, 강풍까지 겹쳐서 교통수단 이용하는 것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열차는 속도를 늦췄고 줄줄이 지연됐으며 항공기 역시 지연과 결항이 많았고 여객선 역시 발이 묶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모든 게 멈추고 깜깜해진 수서 고속철도 열차 객실안. 모니터 안내 화면만이 겨우 보입니다. 열차는 현재 동탄역 도착 전 긴급 차량 장애에 따른 점검에 있습니다. 운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서행 SRT 열차가 잠시 멈춰선 겁니다. 차량 전원을 다 내린다고 했어요. 서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으로 늦은 거는 한 40분 가까이 늦었어요. 도착이라도 하면 다행이겠다 생각하고. SRT는 오늘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경부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를 서행하면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KTX도 하루 종일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폭설 등으로 인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경부선과 호남, 강릉, 중앙선 등 주요 구간에서 느리게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10분에서 30분 정도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30분 정도 좀 늦게 도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기차 처음에 예매한 시간 기준으로 이제 약속을 잡았는데 많은 눈이 내리며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기상 악화로 59편이 지연됐고 전국에선 국내외 항공기 41편이 결항됐습니다. 폭설과 함께 강풍까지 불면서 백길도 끊겼습니다. 70개 항로 여객선 91척이 출항 취소 등 운행 차질을 겪었습니다. 지금 NBA에서는 뭐 경기도 경기인데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미 버틀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데 이 지미 버틀러가 마지막 행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정말 무단 이탈하고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고 원정 가는 비행기에 타지 않고 막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들 다 선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리 어빙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죠. 제임스 하든. 이 선배들이 자기가 원하는 팀으로 그냥 트레이드 해줘 라고 하고 업무 태만하고 트레이드하고 트레이드 해줘 라고 말하고 안 되면 또 팀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사례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또 지미 버틀러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러는 게 아닌가. 지미 버틀러 언더독 팀에서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로망 있는 농구선수, 낭만 있는 농구선수 이렇게 평가받고 있잖아요. 지금 마이애미를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지금 NBA 최대 화두는 지미 버틀러가 어디로 트레이드 될 것이냐. 가장 큰
화두가 납니다. 자, 경기에 한번 볼까요? 어제 LA 레이커스가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112대 10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무려 42득점을 쏟아부었어요. 앤서니 데이비스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활약을 하면서 112대 10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공식이 플레이오프 때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LA 레이커스는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한편 LA 클리퍼스는 어제 홈에서 열린 피닉스 선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09대 111 딱 한 골차, 필드골 한 골차로 패했습니다. 이바카 주바크가 25득점을 올리면서 선전했지만 LA 클리퍼스에서는 이렇게 파괴력 있는 선수가 없죠. 스티브 바머 구단주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뭐 이래저래 돈도 쏟아봤는데 우승권과는 조금 멀어진 전력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패하면서 109대 111로 패하면서 2연승 행진이 중단됐습니다.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의 지난해 총수익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메이저리그의 2024 시즌 총수익이 121억 달러로 조사돼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메이저리그 수익 성장의 주요 영역은 리그와 구단에 대한 스폰서십과 관중 수의 증가, 또 중계권 확장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스폰서십은 지난 시즌 19억 달러 규모로 커졌고 관중 수도 역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2025년 1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